어머님, 이거 고기 냄새 좀 제발 어떻게 안 되나요? 국자에서 흘러내린 국물을 닦으며 정혜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벽부터 음식을 하느라 냄새가 좀 밴 모양이구나. 좀이 아니라요. 온 집안이 고깃집 냄새예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고깃집을 지켜온 한 어머니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사연 속 주인공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평택 재래시장 골목 한켠. 아침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고기를 써는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딱, 딱, 딱. 그 소리와 함께 하루가 열렸습니다. 정혜 여사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굵은 주름, 오래된 칼자국,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핏물 냄새.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그 냄새는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는 그녀에게 있어 가난을 이겨낸 증표였고, 자식들을 키워낸 희생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냄새는 혐오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남편 박상우가 세상을 떠난 지 20해. 그의 기일을 맞아 정혜는 새벽같이 일어나 갈비찜을 끓이고 국을 고았습니다. 손끝이 저려도 눈물이 솟아도 그녀는 남편 영정을 향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윤서영은 부엌 문턱에서 팔짱을 낀 채 코를 막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고기 냄새 좀 제발 어떻게 안 되나요? 아침부터 집안이 도축장 같아요. 정혜의 손이 덜컥 굳어졌습니다. 순간 국자에서 국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허겁지겁 앞치마로 닦으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새벽부터 음식을 하느라 옷에 냄새가 좀 밴 모양이구나. 그러자 서영은 더 심한 얼굴로 코를 막았습니다. 좀이 아니라요. 온 집안이 고깃집 냄새예요. 제발 좀. 말끝은 흘러내렸지만 눈빛에는 분명한 혐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박태민이 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서영은 헛구역질을 하며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느껴지지 않아? 어머니한테서 나는 냄새. 나 지금 숨도 못 쉬겠어. 태민은 당황한 듯 잠시 멈췄다가 어머니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정혜는 그 눈빛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먹은 밥, 내가 입은 옷, 내가 다닌 학비 그 모든 게 이 냄새 덕분이었는데. 말하지 못한 속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의 영정 앞에 국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꼴인지 보이십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여러분, 제삿날이라는 건 가족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날이지요. 그런데 이 집에서는 그마저도 갈등의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혜 여사는 이른 새벽부터 꼬박 반나절을 부엌에서 보냈습니다. 소고기 갈비를 손질해 푹 고아낸 갈비탕,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도라지 무침, 손이 많이 가는 동태전까지. 손목은 부어오르고 허리는 굽었지만 남편의 영정 앞에 차려질 밥상이라는 생각에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좋아하던 음식 다 준비했어요. 오늘만큼은 꼭 함께 계신 것 같아야 하잖아요.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상 위에 반찬을 하나하나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상을 본 순간 며느리 서영의 입가에서는 비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이런 걸 하세요? 요즘 누가 제사를 그렇게 지내요? 그냥 간단하게 하거나 아예 안 하는 집도 많아요. 이건 좀 구시대적인 거 아니에요? 정혜는 깜짝 놀라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하니? 내 아버지 기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그분이 살아계실 때 늘 챙기던 음식들이라. 그러나 서영은 냉정했습니다. 전 잘 모르겠네요. 음식 냄새도 냄새지만 이런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도 솔직히 불편해요. 저는 그런 전통 같은 거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정혜의 가슴을 지시렸습니다. 자식들까지도 힘들어할까봐 더 정성껏 차린 밥상인데 며느리 입에서는 불편하다는 말만 나왔던 겁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가지런히 놓으며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불편하다면 다음엔 좀 더 간단히 준비하마.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같이 해주자꾸나. 그 순간 옆에서 가만히 있던 태민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서영이 말이 맞아요, 어머니. 요즘 같은 세상에 제사가 무슨 큰 의미가 있나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벌써 오래됐고요. 정혜는 아들을 바라보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태민아, 너가 그런 말을 하니? 내 아버지 기일이야.
그분이 살아계실 때 너를 위해 어떻게 일했는지 알잖아. 하루 정도는 기억해드려야 하지 않겠니? 하지만 태미는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그런 거 다 알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정의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국그릇의 자리를 바로잡으며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여보, 들으셨지요? 당신 아들이 이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이 그리운데 아이들은 벌써 잊으려 하네요. 부엌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은 식어갔고 상 위에는 차가운 침묵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진짜 큰 불씨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속삭임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날 밤 집안은 제삿날의 무거운 공기를 뒤로한 채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방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태민과 며느리 서영은 속삭이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난 더는 못 참겠어. 어머님 몸에서 나는 고기 냄새, 지방 가득 뺀 그 비린내, 내가 무슨 정육점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녀는 손으로 코를 움켜쥐며 짜증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미는 한숨을 쉬며 아내를 달래려 했습니다. 서영아, 조금만 이해해드려. 어머니가 평생 그 냄새 속에서 일하셨잖아. 우리 먹여 살리려고. 그러자 서영은 날카롭게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평생 고깃집에서 살았다고 그게 자랑이야? 난 이제 숨 막혀 죽겠어. 당신도 느끼잖아.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뭐라 하는지 알아? 여긴 고기 써는 집 냄새가 난다고. 창피하지도 않아? 태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의 불만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를 탓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양쪽 사이에 끼어버린 그는 그저 애매하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서영이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몸을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 태민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 서영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임신했다고 하자. 요즘 내가 속이 안 좋다고 했잖아. 고기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다고 하면 어머님이 스스로 집을 나가실 거야. 손주 핑계라면 아무 말도 못 하실걸? 태미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그건 너무 어머니를 속이는 거잖아. 하지만 서영은 당당하게 턱을 들었습니다.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필요한 거야. 아기 얘기만 나오면 어머님은 무조건 양보하시잖아. 그 마음을 이용하는 거지. 몇 달만 버티면 돼. 임신했다고 했다가 뭐 중간에 유산했다고 둘러대면 되지.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유산이라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서영은 차갑게 웃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린 현실을 봐야 해. 당신 아버님 회사도 지금 위기잖아. 장인어른께 인정받으려면 당신도 능력을 보여줘야 하고. 그런데 어머님이 계속 이 집에 계시면 솔직히 방해만 될 거야. 냄새 때문에 사람도 못 부르고 분위기도 무겁고. 태미는 그제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회사 문제로 머리가 복잡한데 아내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자. 어머니가 잠시만 집을 비우시면 우리도 한숨 돌릴 수 있겠지. 서영은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여보. 당신이 현명하다니까.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느라 손이 갈라져도 참고 남편을 보내고도 꿋꿋이 버텼던 박정의 여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음모가 시작된 건 바로 그 속삭임 속에서였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언제나 희생과 기다림을 동반하지요. 하지만 그 희생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조차 잔인하게 외면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영은 태민과 함께 박정의 여사 앞에 앉았습니다. 서영은 배를 감싸쥔 채 일부러 힘든 듯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제가 임신을 한 것 같아요. 정혜는 순간 두 눈이 커지더니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이냐? 아이고, 우리 손주가 생겼구나. 세상에, 이렇게 기쁜 날이 또 있나. 그녀는 부랴부랴 서영의 손을 덥석 잡으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너희 둘 사이에 새 생명이 자라난다니 상호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그러나 서영의 목소리는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요즘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특히 고기 냄새만 맡으면 속이 울렁거려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정혜는 당황스러워하며 허겁지겁 앞치마를 풀어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것도 모르고 당장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올게. 냄새 안 나게 조심할 테니. 하지만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옷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 몸에서 나는 그 냄새 그냥 제 몸이 아예 받아들이질 못해요. 아기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당분간은 집을 비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혜는 믿기지 않는 듯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나더러 집을 나가라니? 옆에 있던 태민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서영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그냥 몇 달만 잠깐만 다른 데 계시면 안 될까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이라도요. 여러분, 그 말은 박정혜 여사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평생 자신이 땀 흘려번 돈으로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자식에게 부족함이 없게 살아온 세월이 눈앞에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바로 아들 입으로 집을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정혜는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른 울분을 간신히 눌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나가마. 너희가 편하다면 내가 어디든 가 있으면 되지. 그녀는 조용히 웃었지만 그 웃음은 쓰라린 체념이었습니다. 고지어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영정이 아직도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꼴입니까? 당신 제삿날인데 제가 쫓겨나듯 집을 나가야 하네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현관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서영의 한숨 섞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유, 이제야 숨 좀 쉬겠네. 그 소리에 정혜의 발걸음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다시금 무겁게 발을 떼어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치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 밤. 박정혜 여사는 평생 지켜온 집에서 평생 키운 아들에게서 가장 잔인한 배신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발걸음이 집을 나서는 순간 그 무게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집이 평생의 땀과 눈물로 지켜온 터전이라면 더욱 그렇지요. 박정혜 여사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평택 재래시장 끝자락에 있는 허름한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손바닥만 했고 벽에는 오래된 곰팡이 얼룩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낡은 형광등 불빛은 깜빡이며 그녀를 조롱하듯 흔들렸습니다. 창문은 비닐로 덧대어져 있었고 차가운 바람은 틈새로 스며들어 방 안공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삐걱대는 철제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낡은 전기밥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혼잣말을 하며 주저앉은 순간 가슴속이 텅 빈 듯 휑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정육점에서 밴 핏물 냄새가 진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손을 비누로 씻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이 날 만큼 문질러도 그 냄새는 뼛속까지 스며든 듯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냄새가 싫다니, 이 냄새 덕분에 내가 밥을 먹고 자라났는데. 그녀는 손등을 코에 가져가며 흐느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방 한쪽에 앉아 작은 촛불을 켜놓고 정혜는 남편 박상호의 영정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미소 짓는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떠난 지 벌써 20년이네요. 그동안 나 혼자 버텼습니다. 당신이 걱정했던 대로 우리 태민이가 이제는 저를 집에서 내쫓습니다. 손주 핑계까지 대면서요. 이게 다 제 잘못일까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지요. 당신이랑 작은 고깃집 넓혀서 큰 가게 만드는 거. 태민이 공부 잘 시켜서 멀쩡한 사람 만들자는 거. 그게 전부였는데. 그 순간 문득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갓난아기였을 때 칼질하다가도 울음소리가 들리면 부랴부랴 달려가 안아주던 순간들. 학교 소풍날 도시락 싸주며 아이 얼굴에 묻은 김밥 부스러기를 닦아주던 기억. 그 아이가 이제는 나를 모른 척하는구나. 정혜는 무릎을 끌어안고 오랫동안 흐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마저도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는데 자신만 버려진 듯한 고독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낡은 벽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을 메웠습니다. 딱, 딱, 딱.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이 그녀를 조롱하는 듯 귓가에 박혔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박정혜 여사는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끼며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곧 다가올 더 큰 소용돌이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건 피부치의 말이 아니라 때로는 오랜 세월 곁을 지켜준 이웃의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박정의 여사가 쪽방에서 나흘째 홀로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이 덜컥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여기 계셨군요.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요? 평생 재래시장에서 함께 고생했던 최복순과 이영자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복수는 바구니 가득 따끈한 국밥과 반찬을 들고 있었고, 영자는 장바구니에 과일과 빵을 잔뜩 담아왔습니다. 정혜는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금세 울컥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여길?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벌써 젖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손을 내저으며 밥상을 폈습니다. 언니, 말도 마요. 시장에서 소문이 쫙 퍼졌어요. 아들이 임신 핑계로 언니를 내쫓았다면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손이 덜덜 떨려서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지. 영자는 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불효가 어디 있어요? 언니 같은 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언니,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정혜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친구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고생해서 키운 게 죄인가? 남편 보내고도 혼자 정육점 지킨 게 잘못인가?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니? 복수는 언니의 등을 토닥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잘못은 언니가 아니라 욕심에 눈먼 그 자식들이지. 언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 잘해서 문제지. 영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언니 봐왔잖아요. 새벽마다 칼질하고 남들 다 쉴 때도 일하면서 아들 공부시키고 장가까지 보내줬잖아요. 그런 어머니를 내쫓은 건 천벌받아야 할 짓이에요. 그 말에 정혜의 가슴속에 쌓였던 억눌림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마음을 감쌌습니다. 잠시 후 시장 상인 몇몇도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과일가게 사장님은 봉지 가득 사과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우리도 다 알아요. 그런 고생한 분을 내쫓은 자식들은 언젠가 벌 받습니다. 우리라도 힘이 되어드릴게요. 국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고 그 속에서 정혜는 한동안 잊고 있던 웃음을 조금이나마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게 다 너희들 덕분이야. 여러분, 그날 정혜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핏줄만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눈물 젖은 밥 한 숟가락을 나누어주는 이웃, 마음으로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어쩌면 진짜 가족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겉모습 속에서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업의 운명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끈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쥐고 있기도 하지요. 그날 저녁 한빛 F&B 본사 회장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정태호 회장은 두꺼운 계약서를 앞에 펼쳐놓고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건물주가 어디 계신 거야? 재계약 날짜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옆에서 비서를 겸한 김민철 전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관리업체에서도 정확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정태호 회장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한빛 F&B의 주력 생산 라인, 냉동창고와 가공기계 대부분이 입주해 있는 해운대 마린센터 빌딩. 그 건물의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수백억이 넘는 설비를 한순간에 잃을 위기에 놓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 진우와 수연도 같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팔짱을 끼고 긴장된 얼굴로 말했다. 여보, 이게 무슨 말이야? 재계약이 안 되면 회사가 무너진다고? 그럼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진우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 들었어. 아버님이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던 것 같아. 근데 분명 기회야. 내가 나서서 해결하면 아버님도 더는 나를 무시 못하실 거야. 정태호 회장은 여전히 미간을 찌푸린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진우야, 내가 감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우리 법무팀까지 달려들었지만 허사였다. 그 건물주라는 사람이 도무지 사람을 안 만나.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진 게 없어. 그러나 진우는 오히려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아버님, 저에게 한 번만 맡겨주십시오. 이번에 제가 반드시 그 건물주를 만나 계약 도장을 받아내겠습니다.
이 일을 해내야만 저를 인정해 주실 테지 않습니까? 수연은 남편의 팔을 꽉 쥐며 거들었습니다. 8장 확장 본 남편의 마지막 부탁.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약속은 언제 맺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순간, 그 눈물이 섞인 한마디 속에서 태어납니다. 정의 여사가 쓸쓸한 쪽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그날 밤. 그녀의 기억은 20해 전 병실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남편 박철수 씨는 긴 투병 끝에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음과 심전도의 삑삑 신호음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힘겹게 붙들고 있었지요. 정혜는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기운내요. 의사 선생님도 어제보다 낫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시장도 가고 손자도 안아야지요. 철수 씨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모든 걸 체념한 듯 깊고 고요했습니다. 정혜,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 순간 정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당신은 반드시 나을 거예요. 나 혼자 두고 어디 가려고 그래요? 그러자 철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부탁을 꺼냈습니다. 나한테는 두려운 게 딱 하나야. 진우가 돈 앞에서 변하는 게 아닐까. 그게 제일 무서워. 정혜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들 착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 힘든 거 다 보고 자랐는데 그런 애가 어떻게 변해요? 하지만 철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달라져. 내가 떠난 뒤 너를 진심으로 어머니로 대하는지 아니면 재산만 보고 달려드는지 그걸 꼭 확인해줘. 정혜는 눈물을 훔치며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수 씨는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우리 가진 것들 당장은 아들 손에 쥐어주지 마. 조상진이 도와줄 거야. 진우가 정말 변하지 않고 내 곁을 지켜주는 아들일 때 그때 모든 걸 물려줘. 정혜는 그제야 남편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기는 유언이자 아들의 진심을 시험해보라는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내가 약속할게요. 우리 아들 올곧은 사람으로 키워서 당신 앞에 당당히 세울게요. 철수 씨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혜 사랑한다. 그 말과 함께 그의 눈빛은 천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은 단 한 사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혜 여사는 지금도 그날의 손끝 온기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남편이 떠난 지 20년. 그녀는 그 약속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들의 거짓된 모습 앞에서 그 약속은 복수라는 이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가 흘린 눈물은 때로는 슬픔의 강물이 되지만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아버님. 여보가 이 일을 해내면 아버님도 더는 정육점집 아들이라고 무시 못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여보의 시험대예요. 정태호 회장은 잠시 말없이 진우를 바라보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경고한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만약 실패하면 우리 회사는 끝이다. 그 순간 회장실 안공기는 숨조차 막힐 만큼 팽팽해졌습니다. 진우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이번엔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탐욕과 불안이 뒤섞인 젊은 부부의 결심, 그리고 무너질 듯 흔들리는 한빛 F&B의 운명. 하지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진짜 건물주가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약속은 언제 맺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 순간, 그 눈물이 섞인 한마디 속에서 태어납니다. 정혜 여사가 쓸쓸한 쪽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그날 밤. 그녀의 기억은 20해 전 병실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남편 박철수 씨는 긴 투병 끝에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소음과 심전도의 삑삑 신호음이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힘겹게 붙들고 있었지요. 정혜는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기운내요. 의사 선생님도 어제보다 낫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시장도 가고 손자도 안아야지요. 철수 씨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모든 걸 체념한 듯 깊고 고요했습니다. 정혜,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 순간 정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당신은 반드시 나을 거예요. 나 혼자 두고 어디 가려고 그래요? 그러자 철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부탁을 꺼냈습니다. 나한테는 두려운 게 딱 하나야. 진우가 돈 앞에서 변하는 게 아닐까. 그게 제일 무서워. 정혜는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들 착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 힘든 거 다 보고 자랐는데 그런 애가 어떻게 변해요? 하지만 철수 씨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은 돈 앞에서 달라져. 내가 떠난 뒤 너를 진심으로 어머니로 대하는지 아니면 재산만 보고 달려드는지 그걸 꼭 확인해줘. 정혜는 눈물을 훔치며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수 씨는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우리 가진 것들 당장은 아들 손에 쥐어주지 마. 조상진이 도와줄 거야. 진우가 정말 변하지 않고 내 곁을 지켜주는 아들일 때 그때 모든 걸 물려줘. 정혜는 그제야 남편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기는 유언이자 아들의 진심을 시험해보라는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여보, 내가 약속할게요. 우리 아들 올곧은 사람으로 키워서 당신 앞에 당당히 세울게요. 철수 씨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혜 사랑한다. 그 말과 함께 그의 눈빛은 천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실안은 단 한 사람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정혜 여사는 지금도 그날의 손끝 온기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남편이 떠난 지 20년. 그녀는 그 약속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들의 거짓된 모습 앞에서 그 약속은 복수라는 이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어머니가 흘린 눈물은 때로는 슬픔의 강물이 되지만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진심은 언제 드러날까요? 바로 누군가를 내쫓고 난 뒤 안심한 얼굴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정혜 여사가 작은 손가방 하나에 옷까지만 챙겨들고 집을 나선 그날 밤. 그녀가 떠난 집 안에는 묘한 해방감이 감돌았습니다. 거실에 앉은 수연은 다리를 꼬고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유, 드디어 좀 살겠네. 그 냄새 때문에 집안 공기가 늘 눅눅했는데 이제야 숨이 트이는 것 같아. 진우도 처음에는 어머니가 떠나는 뒷모습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내의 얼굴에 번진 여유로운 미소를 보자 묘하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괜히 죄짓는 기분이다. 어머니 혼자 어디 계실 텐데. 그러자 수연은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마. 어머님은 평생 그렇게 사신 분이야. 게다가 우리한테 필요한 건 가족보다 현실이야. 당신 아버님 회사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알잖아.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운대 마린센터 빌딩 재계약 문제 아버님이 요즘 그걸로 머리가 터지실 지경이지. 수연은 눈빛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야. 어머님이 집을 나간 덕분에 이제 우리가 움직이기 편해졌잖아. 혹시라도 어머님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것도 우리가 손에 쥐면 돼. 진우는 순간 놀란 듯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권리라니? 어머니가 고깃집 말고 뭘 갖고 있겠어. 그러자 수연은 입꼬리를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내가 들은 얘기로는 마린센터 건물주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른다잖아. 혹시라도 그 주인이 어머님과 관련이 있다면? 당신 아버지가 왜 그토록 감추려 하셨겠어? 진우는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듯 웃었지만 곧 얼굴이 굳어지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평생 정육점에서 칼질만 하셨는데 어떻게?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작은 의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어머님이 우리를 쫓아낸 게 아니라 우리가 어머님을 내몬 거야. 그러니 우리도 당당하게 가져야 해. 앞으로는 당신이 아버님 대신 회사 물려받아야 하잖아. 그러려면 조금은 냉정해져야 해. 진우는 무겁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래, 맞아. 냉정해져야지. 내가 이번 계약만 성사시키면 아버님도 더는 날 무시 못할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혹시 뭘 숨기고 계신다면 그것마저도 내가 찾아내야 해. 두 사람은 그렇게 눈빛을 교환하며 더 큰 욕심을 향해 마음을 굳혀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정의 여사를 집에서 내쫓고 안심한 그 틈에서 아들 부부의 탐욕은 더욱 뿌리 깊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지요. 진짜 권력의 열쇠는 이미 박정의 여사의 손 안에 쥐어져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시장 골목은 늘 분주했습니다. 새벽부터 트럭이 드나들며 고기를 내리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뒤엉켜 하루가 시작되곤 했지요. 정의 여사는 쪽방살이를 시작한 뒤에도 이따금 친구들을 돕겠다며 시장에 나와 일을 거들곤 했습니다. 그날도 복순과 영자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에서 도마 앞에 서 있던 정혜는 불현듯 옆 가게 안악들의 수군거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 말이야, 술자리에 앉아서 임신은 무슨 그냥 핑계일 뿐이지라더라니까? 세상에, 그럼 고부 싸움 핑계로 시어머니를 쫓아낸 거야? 그거 완전히 거짓말 아니야? 순간 정혜의 손이 덜컥 굳어버렸습니다. 칼끝이 도마 위에 멈춘 채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곁에서 듣던 복순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얘들아, 입 좀 조심해. 박 여사님 들으시겠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혜는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을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수연이가 임신이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안악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얼버무렸지만 복순이 결국 한숨을 내쉬며 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사실 소문이 돌고 있어. 수연이가 친구들이랑 술자리에서 임신한 척하니 어머님이 스스로 나가더라 하고 웃었다더라. 그 순간 정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려 쥐고 있던 칼이 도마 위에서 달그락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허탈하게 벽에 기대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손주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 기쁨이 전부 거짓이었단 말이냐? 눈앞이 아찔해지며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님, 아기를 위해서라도 집을 나가 주셔야겠어요. 그 말이 이제는 칼날처럼 다가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복순과 영자가 다급히 팔을 잡으며 달랬습니다. 언니, 제발 너무 상처받지 마. 언니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 욕심 때문이지. 이젠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정혜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내가 며느리 말 한마디에 속아 이렇게까지 됐구나. 더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게 변해갔습니다. 그 순간 남편 철수가 병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진우가 돈 앞에서 변하지 않게 꼭 지켜줘. 정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그 약속 이제 지켜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내 아들이 나를 속이고 며느리가 날 내쫓았다면 이제는 나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쪽방으로 돌아가자마자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전 남편이 남긴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위에는 정혜에게 때가 되면 열어보오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때가 온 거구나. 쪽방 안은 오래된 전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정혜 여사는 떨리는 손끝으로 봉투를 쓸어내렸습니다. 정혜에게 때가 되면 열어보오. 남편 철수의 필체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찢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함께 손때 묻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친 순간 오래된 잉크 냄새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오는 듯했습니다. 정혜,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내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 두었소. 평생 고깃집에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했지만 그 대가를 당신이 홀로 짊어지게 하고 싶지는 않았소. 마린센터 빌딩, 그건 내 이름이 아니라 당신 이름으로 올려두었소. 언젠가 진우가 어머니의 마음을 저버리면 그때 이 건물이 내 무기가 되어줄 거요. 정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토록 고생만 하던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를 위해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서류에는 명확히 기재돼 있었습니다. 해운대 마린센터 건물주 박정혜. 공증 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법적 권리 증서가 첨부돼 있었지요. 그녀는 손을 떨며 서류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나를 믿어주셨군요. 나는 그냥 고깃집 아내라고만 생각했는데 당신은 이미 내 미래까지 지켜주셨네요. 잠시 후 쪽방 문이 열리며 김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법무사 출신으로 철수가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혜 여사님, 드디어 보셨군요. 정혜는 눈가가 젖은 채 물었습니다. 도연 씨, 이게 사실이었나요? 내 이름으로 돼 있었다니.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우 형님이 마지막까지 준비하신 겁니다. 저는 그 일을 도와드렸고 지금까지 여사님께 드릴 때를 기다렸습니다. 정혜는 손을 꼭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우가 아들이라 믿었던 아이가 날 속이고 내쫓았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가진 걸 지켜야겠지. 아니, 그 아이에게 진심이 무엇인지 끝까지 보여줘야겠지. 김도연은 조심스럽게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곧 마린센터 재계약 날이 다가옵니다. 한빛 F&B 쪽에서는 아직도 건물주의 정체를 모른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요. 그 자리에 직접 나가십시오. 여사님이 누구인지, 어떤 권리를 갖고 계신지 이제 모두에게 보여줄 때입니다. 정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무너져 있던 어깨를 곧게 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더는 숨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진 권리, 내 남편이 남겨준 이 힘 이제는 써야 할 때군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은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딛고 일어선 단단한 주인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혜는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조용히 꺼내놓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가 이제 움직이겠습니다. 당신이 남긴 뜻을 헛되이 하지 않고 우리 아들에게 진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겠습니다. 재계약 당일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빛 F&B 정태호 회장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서류를 확인했고 진우와 수연도 옆자리에 앉아 초조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된다. 정태호 회장은 자기 자신에게 주문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건물주만 설득하면 회사는 산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김도연이 들어섰고 그 옆에는 한 사람이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낯선 듯 보였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익숙한 얼굴. 진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정혜 여사는 차분한 걸음으로 회의실 중앙까지 걸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튼 네이비 정장 재킷,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한치 흔들림 없는 눈빛. 더 이상 시장의 고깃집 아내가 아니라 빌딩의 주인으로 돌아온 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정태호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분이 설마? 김도연은 서류 가방을 열어 권리 증서를 내밀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마린센터의 실제 소유주이자 계약 당사자 박정혜 여사님이십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어떻게, 평생 고깃집만 하셨잖아요. 정혜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나는 평생 고깃집에서 살았다. 손끝에 핏물이 배어도 너 하나 잘 되라고 참고 견뎌왔다. 그런데 내가 그 냄새가 싫다며 나를 내쫓았지.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회장과 수연에게 옮겼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내가 가진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지. 수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다 속은 거야? 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태호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몰랐다니. 진짜 권한이 여사님께 있었단 말인가. 정혜는 서류 위에 도장을 찍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재계약은 제 뜻대로 진행됩니다. 회사의 앞날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결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을, 한 회사를 지탱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리 잡은 여인이었지요. 회의실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무릎을 꿇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그런 말과 짓을 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정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진우야, 나는 내 어머니로 살았지만 너는 내 아들이 되지 못했다. 손주의 이름을 빌려 거짓으로 나를 내쫓은 순간 넌 이미 내 자식이 아니었다. 그녀의 말은 회의실 천장을 울리듯 묵직하게 퍼졌습니다. 강남 한빛타워 대회의실 안은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이준호와 수연은 자신들이 꿈꿔온 성공의 문턱에서
믿을 수 없는 현실과 맞닥뜨렸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히 비린내 난다며 집에서 내쫓았던 그 어머니 정의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그녀는 달랐습니다. 허름한 앞치마 대신 깊은 남색 정장을 차려입었고 머리는 단정히 올려 묶어 한치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은 한때 시장 골목에서 아들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웃던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한 사업가이자 부산 해운대 마린센터 빌딩의 주인으로서 서 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지요. 조상혁 상무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소개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마린센터 빌딩의 소유주이자 태성개발의 실질적 대표 정의 여사님이십니다. 순간 정태호 회장의 눈썹이 휘날리며 크게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라고? 이분이 건물주라고? 그의 놀란 목소리가 회의실 천장을 울렸습니다. 이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이런 자리에. 그러나 정의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들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니냐? 너희 회사가 절실히 원한 계약의 주인이 바로 나다. 수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임신을 핑계 삼아 시어머니를 내쫓던 자신이 이제는 그 어머니의 손에 자신의 남편의 회사와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의 여사는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 몸에서 난다던 냄새를 핑계로 나를 내쫓았지. 그렇게까지 해서 얻고 싶던 게 무엇이냐? 회사냐 아니면 돈이냐? 그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회의실 안에 누구도 감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정태호 회장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이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속이고 이런 흉계를 꾸몄단 말이냐. 이준호는 진땀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순간의 욕심에. 그러나 정의 여사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무릎 꿇을 필요 없다. 오늘은 내가 아들이 아닌 이 빌딩의 임차인일 뿐이니까. 그 순간 회의실 공기는 칼날처럼 매서워졌습니다. 정의 여사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지만 정의 여사는 흔들림 없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계약을 원한다고 했지. 하지만 그 전에 내가 묻고 싶다.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나를 모욕하고 집에서 쫓아냈느냐? 냄새가 싫었다고? 아니면 단지 손쉬운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냐?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울림은 회의실 바닥까지 파고들어 모두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준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말을 잇지 못했고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태호 회장이 답답하다는 듯 손바닥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이 여사님, 아이들이 철이 없었습니다. 저 대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회사의 미래가 달린 일 아닙니까? 그러나 정의 여사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 일은 당신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과 며느리의 문제입니다. 순간 회의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의 여사는 준비해온 두 장의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이혼 서류, 다른 하나는 사직서다. 내일 아침까지 두 서류에 도장을 찍어와라. 그리고 이준호, 넌 내 회사 태성개발의 말단 직원으로 들어와라. 10년 동안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냄새와 함께 살아라. 이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가혹합니다. 이혼의 사직에 이제는 화장실 청소까지. 이건 저희더러 인생을 버리라는 말씀이십니까? 정의 여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잘못된 탐욕을 버리라는 말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회사를 살리고 싶다면 서로의 허음심을 끊어내고 다시 바닥에서 시작하라. 아니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좋고. 수연은 그제야 떨리는 목소리로 반항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니요. 이건 저희 인생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자 정의 여사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두렵다면 왜 내 인생을 그렇게 짓밟았느냐? 그녀의 말은 얼음칼처럼 수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회의실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정의 여사가 내린 조건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불이 켜진 거실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대회의실에서 당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채 이준호와 수연은 소파 양끝에 앉아 서로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수연이었습니다.
이혼이라니 어머님이 우리한테 죽으라는 소리를 하신 거야.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난 회장님 딸 자격도 잃고 당신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 전락하는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감싸쥐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회사는 끝장이야. 마린센터 계약을 놓치면 아버님 회사가 무너진다고. 그의 눈빛은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자존심이 부서지는 고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준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럼 당신 진짜로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야? 어머님 회사 말단 직원으로 10년을 버티겠다고? 자존심 다 버리고? 그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고. 이준호도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내가 명품이니 체면이니 성공이니 떠드는 그 말에 끌려다니다가 이 지경이 된 거야. 수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지금 이 상황이 내 탓이라고? 당신은 어머님이 구박받으실 때 입 한 번 뻥긋했어? 나 혼자만 잘못했다고 몰아가려는 거야? 두 사람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거실 가득히 쓴 웃음과 절망의 기운이 뒤섞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은 끝도 없이 이어졌고 이제는 부부라기보다 적처럼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수연은 탁자 위에 서류철을 힘껏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 조건 못 받아들여. 이혼도 사직도 화장실 청소도 난 못해. 차라리 다 잃는 게 나아. 그녀의 말에 이준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 가족과 회사 사이에서 그는 어느 쪽도 지킬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빛타워 대회의실의 마지막 서명이 끝나자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공기가 서서히 풀려나갔습니다. 정혜 여사는 굳은 손끝으로 계약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됐다. 회사는 내 뜻대로 간다. 그리고 너희에게 줄 몫은 없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선언이었지요. 그동안 억눌려왔던 고통과 모욕이 사라지고 오직 자존과 평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는 욕심내지 않고 다시는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혜 여사는 눈을 감았다 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나를 내쫓으며 잃어버린 건 단순히 집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였다. 내가 이제야 후회한들 그 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갑게 굳은 얼굴로 바닥만 응시할 뿐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시어머니가 지금은 모든 권력과 존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정태우 회장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사님, 결국 제가 졌습니다. 앞으로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여사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정혜 여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회사를 지탱하는 것이지 회사가 사람을 지탱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누구를 믿고 누구를 버릴지는 이제 회장님이 스스로 배우셔야 할 겁니다. 그날 밤 정혜 여사는 홀로 부산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바닷바람은 차갑지만 오히려 그녀의 마음은 맑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남편이 남긴 편지가 여전히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바다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됐습니다. 당신이 지켜주려던 제 존엄, 제가 직접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젠 제 삶을 제자리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랜 세월 끝에 처음으로 찾아온 해방감과 자유가 번져 나왔습니다. 며칠 뒤 시장 사람들은 다시 예전처럼 분주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 속에서 정혜 여사는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누며 소박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냄새나는 정육점 아내도 쫓겨난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건물주의자,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된 여인이었지요.